자, 69차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은 구조 내용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성장, 1980년대의 경제변화,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268쪽에 나와 있는 우표로 보는 경제 흐름, 다 이 어느 시대 때 발행된 우표인가? 박정희 시대 때 집권기에 발행된 우표죠. 왼쪽에 있는 우표가 제3공화국 때 유신선포 이전 1972년 유신선포 이전은 3공화국, 유신선포 이후를 4공화국이라고 분리할 수가 있는데 요 시기 오른쪽은 제4공화국 시기 때 경제 성과를 이제 상징하는 우표들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국도 준공은 3공화국 때, 그 다음에 포항종합제철 지하철 2호선 개통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은 제4공화국 때입니다. 우표에 담긴 한국의 경제 변화는 이렇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고 70년에 경부고속국도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70년대는 중화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철 개통을 통해 교통난 해소에 있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원, 경제 단원에서는 현대 한국사에서 경부고속국도, 포항종합제철, 판자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루과이 라운드, 석유파동, 3조 호황, 새마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언론자유운동, 경제성장의 성과와 문제점, 농민과 노동자, 민주화를 위한 언론의 노력,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신년사에서 일하는 해를 표어로 정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시책을 선전하고자 건전가요를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일하는 해에 제작된 음반에는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노래와 악보가 수록되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1965년에도 일하는 해를 다짐하였습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경제성장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정희 정부는요. 장면정부, 앞서 제2공화국 장면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죠. 이 마련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차부터 4차까지 박정희 정부는 추진합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5년씩 끊어서 62년부터 71년까지 전개가 됐는데 특징은 의류, 합판, 가발, 신발과 같은 노동력이 많이 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을 했어요. 이걸 육성을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수출을 한 거죠. 경공업 중심의 수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1960년대, 62년부터 71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시멘트, 정유 등 기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둡니다. 기간산업은 한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주요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울산과 마산에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출 자유지역을 조성하고 원활한 물자 유통을 위해서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를 개통을 하게 되죠. 오른쪽이 경부고속국도 1970년에 준공됐습니다. 경부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국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출의 발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국도죠. 여기에 이게 의미가 뭐냐? 주로 한국 경제 공업 구역이 이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치우쳐지는 상대적으로 서부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은 소외되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거죠. 한편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은 1억 달러, 민간에서 유치한 자본 총 6억 불을 받았고 베트남 파병 대가로 브라운 각서로 한국군 현대화와 미국의 경제 차관 제공,
이걸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을 했던 거죠.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약 9.2%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은 약 2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외형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산업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정경유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경유착. 정치권과 경제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를 일컫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집권 여당이나 이제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치 활동에 필요한 통치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서 돈을 요구하면 재벌 기업들이 이 경제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정부에다 주고 그 반대 대가로 정부에서 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주요 사업권을 이 특정 기업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게 이렇게 사업권을 우선해서 배정해서 부여하는 이런 특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한 부패 구조를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죠. 이거는. 또 외국에서 빌린 빚을 바로 외채라고 그러죠. 외채가 빠르게 증가해서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 이 1960년대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하는 당시에 나타났던 문제점이죠. 밑에 이제 역사 다하게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버는 일이 왜 하느냐?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이제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들 이야기입니다. 1963년부터 77년까지 8천여 명의 한국인 광부가 서독의 석탄 광산에 파견되고요. 1966년부터 76년까지, 65년부터 76년까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서독의 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야간 근무를 자청하는 등 고된 노동을 견디며 벌어들이는 외화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냈고, 이는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국민 소득을 높이는 등 경제 성장에 큰 보탬이 됐던 거죠.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그 다음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0쪽입니다. 중화공업 중심의 고도성장.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70년대에는 이 경제 발전 방향을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72년부터 81년까지 추진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정부는 그래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은 철 이외의 금속, 금, 은, 구리, 납, 주석, 수은, 니켈, 텅스텐 이런 거를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기계, 조선, 전자,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 종합제철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포스코라고 불리는 포항 종합제철이 73년에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철강을 생산했습니다. 울산과 거제에 바로 대규모 조선소, 대형 화물선을 이걸 제작하는 조선소를 설립했고 이걸 수출했죠. 또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한 겁니다. 또한 창원, 구미, 울산, 여수 지역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 고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1970년대 이러한 중화학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의 비중이 농업, 임업, 수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능가하고 중화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경공업을 크게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그래프에 이제 잘 나타나게 되죠. 이제 중화공업이 증가하고 골든크로스 70, 이제 82년에 보면 이렇게 경공업은 떨어지고 점차 이게 죽상하면서 이러한 산업과 농업 공업 구조 변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1977년에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73년에서 79년 사이에는 연평균 8.8에서 9%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강의 기적.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한국 경제는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에 이 문제가 많았어요. 바로 외부 요인인데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에 발생했는데 중동건설 사업으로 이 위기를
외화를 벌어들여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78년에 일어난 2차 석유 파동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세계의 경제 위기 속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늘고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무너지면서 기업이 사라지니까 기업의 근로 일하던 노동자들도 해고당하면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은 바로 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위기로 작용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사진은 100억 달러 수출 기념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로 돌파했습니다. 이날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 아치를 세웠던 모습이에요. 1970년대의 모습이다. 석유 파동 한국 경제를 흔들다. 1973년에 제4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는데 아랍 국가들이 이 자원을 석유 자원을 무기를 삼아서 특히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가 두 차례에 거쳐서 원유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공급을 조정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제1차 석유 파동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만들었으나 이때 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 해당되는 국가들, 아랍 국가들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부족했어요. SOC 건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자국의 그 아랍 각 국가에 뭐 발전소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사회 간접 자본을 시설을 이제 만들어주는 어떤 다른 나라들의 회사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하는데 한국이 입찰했어요. 다른 이제 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해서 결국 입찰을 성공하게 돼서 사업권을 얻게 돼서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이런 건설들이죠. 그래서 적극 참여해서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1차 석유 파동을 극복한 거를 중동 특수라고 불렀어요. 중동 특수. 우리가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제 발전했죠. 그 베트남 특수하고 같은 말로 중동 특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동은 미들 이스트, 유럽 국가 서양 중심의 시각의 용어네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아시아 국가들에 진출하게 됐던 거죠. 건설 사업에. 한편 2차 석유 파동은 78년 이란이 석유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어났어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아주 원유를 원유 매장량이 많은 국가죠. 원유 수출 중단하면서 원유값 상승에 따라서 생산비가 늘어나 전 세계가 물가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대 현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난,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 되죠.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무역 수지 악화되고 국제 금융과 통화 질서가 혼란에 빠졌어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바로 뭡니까? 한국 경제는 특히 원유, 석유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생산하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어 물가 급등, 수출 신장 둔화, 경기 후퇴, 실업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현상이 이제 극복이 되는 게 1980년대 다시 원유의 가격이 낮아지고 저유가, 그다음 저달러, 저금리라는 3조 호황이라는 현상을 맞으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왼쪽 사진은 석유 부족으로 영업시간을 줄인 주유소와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길에 줄 서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석유 파동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의 경제 변화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의 경제 변화는 271쪽입니다. 198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문제, 거기에다 제2차 석유 파동, 정치적 격변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요, 이러한 위기에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과 부채를 감면하거나 저금리 자금을 융자하는 혜택을 줬고, 국가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민간 경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죠. 이런 상황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는 상황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소련과 체제 경쟁을 하던 미국이 인위적으로 세계 경제에 개입하면서 석유 가격을 낮췄고, 그 다음에 달러도 이제 원화 대비 달러 환율도 낮아지면서 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자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유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서 외환을 절약했고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국제 금리 하락으로 외채 이자 부담이 줄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줄었던 거죠.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그 대출 이자를 빌린 돈 외채 이자를 갚아야 될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중화공업의 과잉 설비와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한국 경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부분을 주력 산업으로 성장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12%가 넘는, 여기 86년부터 88년 88 서울올림픽 같은 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아주 높은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때 8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게 돼요. 첨단 산업도 육성합니다. 80년대부터. 이렇게 80년대 중반 이후 수출액이 300억 달러로 70년대 후반에 100억 달러에서 3배로 이제 늘어났고, 가계소득도 꾸준히 증가해서 80년대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천, 3만 달러 된다고 그러죠. 지금 3만 달러. 그 당시 80년대 말에 5천 달러가 되면서 이제 집집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게 소위 이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이제 불리는 계층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료에 보면 86년에 공식 무역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무역 수지에서 흑자 반대가 적자죠.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고요.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면 적자가 되는 건데 89년까지는 4년 동안 이제 흑자 시대를 맞이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요. 미국, 영국이나 특히 미국 등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합니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국의 산업들이 정말 침체되고 해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일본, 일본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포함되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 압력, 시장 개방 압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86년에 이른바 시장 개방,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모여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강요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994년 타결될 때까지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논의가 됐던 거예요. 자유무역 협상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서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거든요. 그게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이 시장 개방과 더불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세계적 규모로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이죠. 대표적인 코카콜라, 어? 요즘에는 말하면 구글 이런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우루과이 라운드 약자 UR입니다. 밑에 역사 다가가기, 수출 상품으로는 경제 변화. 60년대는 합판, 가발, 신발, 경공업이죠. 70년대 의류, 철강판, 선박, 철강 선박, 중화공업이죠. 1980년대 반도체, 선박, 자동차. 60년대는 합판, 가발,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고, 50년대 주요 수출품이던 농산물과 광물의 수출은 감소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철강, 선박, 기계 등의 중화학 제품들이 수출을 40, 50%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공업 제품이 수출의 양을 많은 양을 차지했고 품목도 더욱 다양해졌다. 80년대에는 자동차, 조선, 기계류의 중화공업 제품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계속 차지하고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같은 주력 수출 상품이 되었다. 바로 삼성전자, 즉 LG전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우리 전자 반도체 상품들이 널리 이제 수출이 됐던 겁니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같은 거죠. 그 다음, 내용 정리는 이렇습니다. 80년대의 경제변화, 3조 원. 그 다음,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나타났다. 94년에 타결이 된다. 자,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272쪽. 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원자재,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치우쳐졌죠. 원자재, 시설, 자본기술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또 외자 도입에 따라 외채가 증가해서 외채 상환 시기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문제점.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업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 등장하죠. 재벌. 큰 세력을 지닌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 집단 혹은 그 일가 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무리를 두 글자로 재벌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뭐 문벌할 때처럼 이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재벌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 육성 및 수출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긍정적 역할도 수행했으나 이 정권과 유착하는 과정에서 바로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구조가 더욱 커졌고 기술 개발보다 사업 확장을 통해 경제 구조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면서 부실 기업이 생기기도 했죠. 한편 정부의 공업 중심 경제 개발 추진에 따라 산업 불균형이 또 심화됩니다.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수출 잘 되기 위해서 수출 시장에서 국제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낮아야지 많이 팔리거든요. 그 당시는 품질보다는 뭐 수량, 저가에 널리 팔리게 되는 거 이거 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자들 임금을 낮췄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는 식량, 주곡인 쌀의 가격을 낮추는 저우가 정책을 같이 추진했죠. 그래서 왼쪽 날개글에 국가 권력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지속하고자 농산물 가격을 인하한 정책을 저임금 저가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수출 상품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고른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지금 요즘 겪고 있는 바로 부의 양극화. 부자는 더 재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어? 노동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층, 가난한 사람들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게 되는 현재까지도 이게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부의 양극화는요 200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나타나면서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 한국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에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은 경제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다음 외채 증가, 외채 상환식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대기업 육성 정책,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됐고 각종 사회 문제, 빈부격차, 도농격차, 노동자 문제, 농촌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72쪽 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면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타이완과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자본용으로 80년대 불렸어요. 한국의 근데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역사의 논자 이 친구가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네? 지금 수출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문제점은 바로 어떤 게 답인가? 다음은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자신이 토론에 참여한다면 어떤 생각을 발표할지 대표적인 모험 답안입니다. 기술개발 투자의 부진에 따른 생산재 수입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 한국 경제는 원자재 및 생산수단을 수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가공무역형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 이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용 원료 및 기계를 포함한 생산수단 부분의 대일본 수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대일무역 적자의 확대가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확인학습, 60년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석유파동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 다음에 60년대는 바뀌었죠. 중화공업이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경공업은 왼쪽으로 가야 돼. 60년대. 그 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에서 맞죠? 뭐가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꺼내보시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1979년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한 사건은 12.12 군사반란, 바로 12.12 사태가 되겠죠.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은, 그 다음 이제 노동, 이 1번에 들어가 말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되겠고요. 경공업. 2번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한강의 기적.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이 경제 위기의 요인은 바로 석유 파동이 되겠죠. 석유 파동. 그 다음에 1번은 경부고속국도의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4번은 3조 호황이 되겠죠. 3조 호황. 그리고 2번은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 위주, 무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거죠. 예.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했다. 아니죠. 1, 2차 경제개발 때였죠. 2차 경제개발. 1, 2차. 1970년에 개통이 됐어요. 3, 4차는 7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72년부터. 그래서 X.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이게 잘못됐죠. 전두환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가 가야 되고 여기는 장면 정부가 들어가야 되겠죠. 장면 정부.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은 3조 호황 맞죠. 2번 경제성장 과정의 문제점. 정경유착이 해소되지 않았죠. 정경유착이 강화됐죠. 답은 1번이고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렸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졌고 산업 각 분야가 고루 발전하지 못했고 각종 기계나 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죠. 미추진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정부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철강, 화학, 조선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중화학 중심의 수출공업화 4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2000년대 이후에요. 2003년에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부터고요. 면직무의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60년대부터. 반도체, 전자,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거는 8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거는요. 1996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